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 최초로 현역 시인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시인 최영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작년 4월에 1인 출판사를 차리셨잖아요. 네. 이제 이미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예전까지는 이제 시인의 삶을 사셨다가 이제 출판사 대표가 되셨는데요. 뭔가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그 5년에 한 번꼴로 시집을 내요. 그래서 네. 원래는 2018년에 내려고 한 시집이에요. 근데 2018년에 제가 소송이 걸린 때문인지 그 출판사들이 좀 이렇게 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물론 제 책을 내고 싶어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네. 무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출판사가 많지만 또 문학 전문, 시 전문 출판사, 제가 이제 생각한 어떤 출판사에 이제 좀 의견을 물었는데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근데 답이 아예 안 오더라고요. 이게 옛날 같으면 못 낸다,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낸다고 정식으로 메일이 오든가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제대로 물을 먹었지. 아예 답이 없는 거야. 몇 달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들의 그 마음을 좀 읽었고 네.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제 출판사 대표로. 이제 내가 내야겠다. 차라리 네. 좀 이렇게 구차하다. 이렇게 뭐 내달라고 말하는 것도 구차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출판사 차려야겠다. 네. 그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을 저질렀죠. 또 출판사 이름에 대한 의미가 책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을 정해야 돼요. 왜냐면 네네. 그 출판사를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구청에 가서 해당 네. 구청에 가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제 시 중에 이미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시를 그 독자들이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해야겠다 이미로. 그래서 이미 이름을 정하니까 참 이 제목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미가 이응하고 미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한글의 그 기본 그 자음, 이응, 미음, 심플하고 또 모음이 똑같잖아요. 이미로. 네. 그래서 이미를 이렇게 이어서 붙여도 우리 출판사 봉투에 이렇게 로고요. 그렇죠. 로고를 내가 만드는 거죠. 이응하고 미음을 쓰고 세로로 이를 쫙 붙이면 네. 그게 임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응, 미음이고 이렇게 되니까. 모음을 한 줄로 이렇게 싹 그렇죠. 이으셨군요. 네. 그리고 또 가로를 이렇게 해도 그렇고 그게 하나의 도안이 되고 그래서 참 내 이름을 잘 지었다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로고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디자이너한테 의뢰하면 좀 비용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내가 비용을 아끼려고 내가 만들어 봤죠.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처음 등록하기가 힘들었지 사실은 출판사 등록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네. 그리고 출판사 등록한 지 석 달이 못 돼서 첫 책을 냈죠.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 시집. 네. 지금 저희가 옆에 네.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여기도 이미 출판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아주 초스피드리를 했죠. 지금 저희가 여기 전시를 해놓은 시집 3권은 다 이미 출판사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그쵸? 출판사를 작년 4월에 차리고 네. 우리 이미 출판사에서 낸 책이 지금 3권밖에 없어요. 네. 와, 그래도 거의 1년 기간 동안 3권이나 내신 거잖아요. 대단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네. 스튜디오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희 세팅을 보고 이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유가 또 있으신데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시느라 요즘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집 근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매일 그 어머니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서 날라요. 네. 근데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 금지라 이제 1층에서 그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착한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지금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뭐 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머니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네. 병원에도 옮기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최대한 앞으로 가지 않도록 애를 써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머니를 극진하게 이렇게 챙기시고 모시는 모습이 많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매일 도시락도 싸가시고요. 아, 그렇게 극진하게 챙기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아들 엄지 맞딸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제가 피할 수가 없고, 사실은 어머니 아프기 전까지는 제가 거의 신경 안 썼고, 뭐 심지어 그 뭐 추석이나 새해 때 명절 때도 안 간 적이 많아요. 제가 따로 아주 옛날부터 따로 살았어요. 오래.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 집을 나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과거에 그렇게 내가 그 가족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 동생들한테도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냥 맞딸이지만 나중에 굉장히 좀 미안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아프고 뭐 아버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좀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지난 세월을 좀 만회한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저한테 그 떨어진 일이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그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고 시절 굉장히 문학 소녀이셨을 것 같아요. 네, 책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요? 제가 아니 국민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네. 그야말로 이제 그 글자를 파먹었다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도 그때 쓴 독후감을 노트를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중3 때부터 네. 고2 겨울까지 한 3년 남짓 기간 동안에 거의 그 일주일에 한 두세 권 읽었더라고요. 그 독후감이 날짜를 다 썼는데 보니까 제가 네. 엄청 읽었고 그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때 일단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들이 교과서가 재미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때도 그렇지만 제가 좀 이렇게 재밌는 걸 찾아하는 사람인 거야. 지루한 걸 못 참고. 근데 그 세계 명작 소설들 뭐 삼국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잠을 안 잤죠. 밤새죠. 그래서 제 여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제 동생들이 이제 옛날부터 한 말들이 있어요. 네. 저한테 저게 인간이냐? 저렇게 안 자고 어떻게 자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책을 너무 많이 봐서. 거의 안 잤어요. 고등학교 때. 고1 때는 거의 뭐 뭐 많이 자야 서너 시간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밤에 삼국지를 이제 집었어요. 소설을 읽으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그 잠이 안 와요. 그렇죠. 궁금한 거야. 그 다음 이야기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보다가 그때 인간의 육체의 한계가 있죠. 약간 졸려면 좀 자다가 또 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계속 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내 부모님도 책을 못 읽겠는데 공부 안 한다고. 근데 사실 어릴 때 이렇게 책을 좋아하셔서 그 희망상 장래 희망이 소설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나요? 결국에 소설도 쓰셨고요. 네, 아니 그건 어릴 때 소설가 꿈꾼 건 아니고 어릴 때 그렇게 책을 그냥 읽는 독자였지 내가 글을 쓰겠다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처음으로 글에 대한 욕망,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싹 튼 것은 한 20대 후반?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인데 한 25살 정도에 이제 결혼과 이혼을 했는데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처음 생겼고, 근데 그게 이렇게 글쓰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좀 접었다가 다시 또 한 거의 30살쯤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그때 1987년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어느 그 제야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일을 그만두고 소위 그 80년대 후반에 그 사회주의 유권이 몰락하고 이런 여러저런 그 외부적인 충격을 겪으면서 그런데 나의 내부와 외부에서 그 진행되는 변화를 이제 글로 쓰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올랐는데 네. 그때도 한 100매 뭐 이렇게 쓰다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나 가까운 과거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20대를 쓰고 싶었는데 소위 말을 잘 하자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꿈을 접고 뭐 출판사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잠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했지만 말하자면 그 정규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취직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했고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다들 이제 뭐 결혼하고 애들 낳은 애도 있고 난 또 집에 맞딸인데 네. 집에서 좀 부모님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 나이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이 지나면 원서도 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 25 넘으면 어디 원서를 안 받아줘요 아예. 나는 이제 이미 나이가 먹었죠. 뭐 다른 일 졸업하고 다른 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내 일기장을 뒤적거리다가 내가 일기에 시를 썼더라고요. 네. 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쓴지도 몰랐어요 저는. 일기다 무의식 중에 썼는데 내가 시를 썼구나 해서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소설은 포기하고 내가 한번 시를 의도적으로 이제 더 써볼까? 네. 그래서 이제 한 몇 달간 열심히 써가지고 그걸 결국은 등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25살 정도라고 쓰셨던 것 같은데 아주 또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엄청난 책을 또 번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좀 늦게 졸업했고 예. 졸업한 뒤에 이혼한 뒤에 이제 혼자 있는데 학교 선배 언니가 이제 연락이 와서 저한테 그 자본론을 번역하려고 하려고 우리가 팀을 만들고 있는데 너도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정말. 왜냐면 당시 자본론이 금서였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 같고. 그걸 읽어도 처벌받고 그 책을 복사한 거 갖고 있어도 이제 처벌받는 시기였는데 그 팀이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죠. 자본론이 굉장히 방대한 여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인류의 머리에서 나온 가장 복잡한 구조물인데 아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그 번역 팀이 이제 뜬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도 거기 들어가지 않겠냐면서 처음 나한테 좀 너 일어 좀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독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독어 번역하면 원래는 독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독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독어를 잘하지 못했고 약간 하긴 했지만 이제 일어 중역이었어요. 일본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한국말로. 근데 당시 운동권들은 다 일어를 배웠거든요. 우리가 그때 책이 당시 이제 사회주의 서적들이 금서였기 때문에. 네. 사회주의 서적, 일본어로 된 서적들을 봤어요. 일어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이제 이런 책을 읽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배우면서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에 들어가게 됐죠, 번역팀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집이 있는 걸 알고 선배 언니가 너네 집을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모인 거죠. 아지트가 된 거죠. 문제는 이제 그게 좀 위험한 일이었어요. 단지 이제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지트니까 네.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애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럼 누가 신고하면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가명을 쓰고 또 제가 또 우리 집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연락책도 나고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제 애들이 전화가 오고 아무튼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본론 번역팀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미 그 시작 86년이었는데 처음 모였을 때 이제 보니까 이미 번역이 일부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번역돼 온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윗선을 몰라. 위는 우리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근데 뭔가 제가 보니까 약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서 번역을 좀 한 거예요. 선배들이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한 5명쯤이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학생은 저 혼자였어요. 네. 이제 그걸 매주 이제 할당량에서 몇 페이지, 20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역을 하고 동시에 이제 공부하면서 경제학 책들을 좀 봤죠. 그걸 모르면 책을 자본론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네,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경제학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좀 그런 공부를 같이 사회주의 경제학, 뭐 자본주의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했고 대학원생들이 이제 교정을 보는 건데 거의 뭐 교정이라기보다 우리가 엉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 번역해다시피 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좀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을 다 알지 못하고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몇 명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내가 자본론 번역팀이었다고 자랑하기도 참 못한 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n분의 1이었어요. 거의 제가 추측하기에 거의 한 10명 정도 동원됐던 것 같아요. 저 자본 1 번역, 그러니까 번역과 교열에 네. 제가 아는 것만 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정서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또 만든 거지 그렇죠. 않을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쉽게 굴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때 그게 안 드러나는데 스스로도 제가 약하다 생각해요. 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외부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 하고 네. 뭔가 날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건 못 참아요. 그때는 이제 80년대 그 정서가 발동하는 거지. 위에서 날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절대로 항복 안 해요. 한 번 싸움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저보고 용기 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용기는 아니고 이렇게 좀 그런 기질. 80년대 그렇게 그 경찰한테 맞고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그런 데서 단련된 게 있어요. 단련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돼지들에게 실린 시 중에도 썼지만 제가 먼저 상대를 도발하지 않아. 먼저 내가 전쟁을 먼저 유발하진 않지만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면 내가 기꺼이 응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에서 썼는데요. 내가 먼저 경기장에 나서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전 세계와도 맞서 싸우는 수비수가 되야 한다. 아무도 하지 못한 말 제일 최근에 내신 산문집이잖아요. 네. 거기에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타협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 나온 부분을 제가 적은 걸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젊고 어리석고 순진했을 때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었다. 옳은 쪽은 항상 옳고 틀린 쪽은 항상 틀렸다고 선배들은 우리를 가르쳤다. 군부 독재라는 확실한 적이 있었기에 나는 선배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한때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추악하게 변모해가는 모습을 나는 지켜봤다. 나와 다른 진영, 틀린 편에도 옳은 사람이 있음을 나는 알게 됐다. 늘 올바른 쪽도 없고 늘 틀린 쪽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나는 철이 들었다. 타협하면서도 망가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시인과 타협, 이게 어울리는 단어일까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도 제가 타협을 말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년이 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같이 일을 해야 같이 일을 해야 돼. 뭐 책을 내든 뭘 하든 간에 뭐 방송도 마찬가지로 보면 내 생각만 고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도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등단하고 작가가 돼서 한 10년간 거의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는 고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인정받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것만 아니거든요. 상대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낸 산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말은 정말 제가 낸 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제가 그 표지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판사를 이제 차린 뒤에 낸 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차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저 책은 제가 출판사를 차리기 전에 이미 계약을 했었어요. 해낸 출판사랑. 근데 제가 출판사를 이제 경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아는 게 내가 옛날에 참 피곤한 작가였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지도 마음대로 표지는 사실 출판사 권한인데 뭐 홍보라든가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제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이제 편집부가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직접 출판사 해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또 제가 또 바쁘잖아요. 내가 출판사 해야 되니까 바빠서 거의 저 책은 내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원고만 주고 어떻게 나오나 보다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표지도 아이디어를 안 줬는데 지금 보니까 참 표지가 잘 나왔어요. 그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중간중간 그림도 되게 예쁘게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림도 아주 그 글에 맞게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일러스트를 그린 백두리 선생님과 이 해낸 편집부에 감사한데 뜻밖의 좋은 결과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SNS를 굉장히 싫어했고 인터넷을 거의 안 들어가던 사람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페이스북 시작했죠.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작했고 처음에 막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막 동생이 막 하라고 거의 막 옆에서 난리 쳐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모범생이니까 제대로 해야 되니까. 모범생이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 활발하게 하고 이제 거의 홍보 도구이죠. 나의 언론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이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어떤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나와도 내가 정정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올리신 걸 보고 또 언론에서 그걸 또 인용해서 또 내용을 수정해 주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타협이 돼서 그렇죠. 그런 거죠. 현실을 인정해야 됐죠. 세계 현실은 계속 변하고 있어. 인터넷 시대이고 뭐 SNS 시대인데 내가 그렇게 구석기 시대에 살면서 뭐 거의 이메일도 안 하는 정도였는데. 네. 근데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신 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제가 출판사 대표잖아요. 대표니까. 시인일 때는 시인 안 해도 돼요. 출판사를 시작하면 출판사 대표는 출판사를 홍보해야 되죠. 출판사 망하지 않게 해야 되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삶보다 차선을 다하는 삶이 더 어렵다.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게 남들 다 시작하고 나도 해볼까? 이러고 차선을 선택한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병이 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옛날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뭔가 무리를 과로를 하면 병이 났는데 네. 중년이 들어와서는 좀 열심히 하면 병이 나. 뭐 허리가 아프다. 예를 들면 뭐 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든가. 간병도 마찬가지. 제가 최선을 다하려면 엄마를 모셔야 돼요. 지금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달은 모셔봤는데 제 생활이 없어져요. 제가 그 집을 비울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엄마를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같이 살면서. 네. 나도 모르게 제가 어머니한테 그 야단친다고 할까? 그리고 막 미워지기도 하고 막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또 반성하고 지속 가능한 네. 최선, 그게 차선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차선이죠. 그래서 그런 차선을 다하는 것이 더 어렵고 사실은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쉽지, 그죠? 네. 최선이 안 통할 때는 안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지만 상대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 3년간 어머니 요양병원에 두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머니한테 좋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하여튼 최선에 얽매이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시간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미투 사건 관련해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정말 남자와 여자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 어려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였을까요?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런 성희롱과 성추행을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성추행을 당했어요. 네. 학교 선생님한테. 그리고 불쾌한 경험을 좀 오래 뭐 대부분 한국 여자들처럼 다 그런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황해문화에서 청탁이 왔었어요. 네. 그 젠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시를 써달라고. 그 청탁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그 시를 써서 발표할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탁이 와서 쓴 시이고 쓰길 때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원고를 넘길 때 좀 고민을 했고, 그때가 2017년 가을이었어요. 10월 20일이 마감이었던 것 같아요. 원고 마감. 근데 넘기기 며칠 전까지 이제 그걸 마감 하루 전까지 못 넘기고 원고를 이제 이메일을 못 보내고 시는 써놓고 네. 친구들한테도 보이고 또 제가 아는 한두 분한테 보여서 이거 어떡할까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두려웠고 밤새도록 이제 그 EN을 N으로 바꾸고 또 다시 또 EN 뭐 그걸 또 되풀이했고 저로서는 그 EN을 N으로 바꾸자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용기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막상 그 시를 발표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헐리우드 미투가 한국에 상륙하고 네. 또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에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건 잘 찾아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제 시를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SNS에서 이제 그 시가 유통되면서 이제 갑자기 막 언론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태가 커졌죠.
그때 제가 든 생각은 그때 이제 처음에는 여러 인터뷰 제의를 제가 응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결국은 그 JTBC 뉴스룸에 나갔어요. 네.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시를 썼으니까. 그리고 한 번쯤은 말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문단의 그 어떤 관행이 되다시피 한 성추행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선생님 입으로 직접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최영민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시 세계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